구치소 주감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 2년이 되어 오네요. 510일간. 외부인 접견 0. 이유는 반면 최순실은 일반 접견만 198번이나 했대요. 엄청 부지런하게. 조금 더 있어서 660여 일을 있었는데 와, 그 거의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사람을 계속 만났나 봐요.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 보시는지 이 상황을. 510일 넘긴 구치소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지내나.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 뒤 지난달 말까지 외부인 접견 횟수 0. 같은 시간 허리 통증 등으로 서울 성모병원 7차례를 그동안 찾았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상고를 제기해서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40년 직이라는 최순실은 660여일간 외부인을 총 198차례 일반 접견을 통해 만났고 외부 병원 진료도 27차례나 다녀왔고 입원도 3차례나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고 150여일간 일반 접견 85차례, 특별 면회 22차례, 그리고 지병 악화로 1차례 입원했습니다. 이런 지난번에 노 변호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아직도 마음에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서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어때요? 구치소 생활이? 건강 상태나?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 그 교도관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 접견한 이후에는 지금 거의 만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운동도 하지 않고 햇볕도 쐬지 않는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우 잘못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 매우 이렇게 뭐 구치소에 생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 별개로 너무 인간적으로 좀 사실은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정신과 의사가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이건 그리고 몸 저도 입원해봐서 하는데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요. 다리에 아마 힘이 없거나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전혀 약간 정신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또 인간의 연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또 그 언론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당하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두 사람 가만히 보면. 상호 간의 관계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은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최순실 씨 매우 어리석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평범하진 않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권력 근처에 가 있었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네.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아주 그냥 거칠은 구분은 정치인과 경제인 이렇게 나누어져.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네. 경제인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측근들, 보좌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개심함이 있을 거고 엄청 용해 강한 먹을 것 같아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심리가 안으로 사귈라니까. 사귈라니까.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다시 이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수련했던 부분이 그래도 자신감으로 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는데 현실적인 나이나 심리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여전히 감춰진 우리 부분들이 최순실은 많고. 아니고, 네네. 그건 빼시고. 예. 최순실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시해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화덕 부장 준비됐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외부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까? 변호사는 좀 가끔 만났죠. 근데 아까 정치인하고 경제인으로 구별하기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도 150일 동안 한 85차례나
일반인들을 만났거든요. 이 정치인은. 예, 그분은 경제인과 정치인을 같이 왔다 갔다 왔다는 이 맞아요. 예, 뭐 하이브리드이기 그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같은 전직 대통령인데도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가 1980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한 뒤로부터 98년에 재보선으로 당선돼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까지 18년의 그러한 은둔의 생활의 경험이 이 옥중에 들어가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불편함들, 네. 저항 의식이라 그럴까, 몽리라 그럴까, 또 주변인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 재판부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뭐 그다음 불신은 자기 주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될 수 있고, 측근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특히 가족까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가족 있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참.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아요. 최준일 변호사님 하고. 예. 이게 다 내려놓긴 건지 아니면 초인적 의지인지 참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8년간의 그 은둔 생활에 있던 그 경험으로 초인적 의지로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고도 포기하고 항소도 포기하고 사실은 다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도대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좀 그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만 지금 그 미루어 짐작컨대 다 내려놓기라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오히려 좀 더 읽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과연 그와 같은 의지가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리 없는 메아리인 듯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뭔가 기획에 의해서 당했다는 생각을 아직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만 제가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제가 여기 쓰려다 말았는데 예. 윤전추는 어디에? 예. 실제로 지금 그 구속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실제로 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그런 거 공급하고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윤전추 전 행정관도 그렇다고 하면은 적게 내는 것들을 완전히 끊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최순실 씨 아까 그 경제인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재산은 지켜야지 뭐 이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인가요? 차명희 전 의원님. 최순실 씨 반응은 아마 그 우리의 통상의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반응은 상당히 좀 통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림이 뭐예요? 네, 항상 그래서 불안해 좀 가끔 어떤 때 그림이. 혹시 그 라푼젤이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 봤어요? 네, 라푼젤이라는. 네, 게 그 있어요. 공주 출신인데 네. 성 안에 갇히면서 네.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가 길어져 가지고 네. 그 머리를 안 깎게 되면서 한 번도 안 깎게 되면 머리가 길어서 그 머리를 통해서 긴 머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해요. 그 머리를 타고 어떤 그 외국의 그 왕자가 찾아와서 그 공주를 구출합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그 25년형을 받았죠. 25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살아생전 나오기 힘들잖아요. 본인은 그것이 이제 묵시적 청탁에 의한 그 유죄라는 것이 본인은 이제 납득이 안 하면서 네. 이건 정치적 재판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이분이 행동하는 게 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재판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네. 정치적 위상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감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바깥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라푼젤이 갇혀 있으면서 머리를 점점 기르면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회 안 하고 계속 만나라고 혼자 하는데도 뭐 치과하는 만날 수 그 있는데도. 기간 자체가 본인에게는 일정하게 그 메시지가? 거꾸로 네. 세상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세상과 정치적으로 소통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힘듭니다. 이거 그림 방금 전에 그린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박푼젤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라푼젤이라는 만화 영화 한번 보십시오. 네. 6시 55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무섭던 메르스가 또다시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3년 전에 끔찍했던 악몽이 재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메르스 확진, 엇갈린 대응 평가,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또 뭘 챙겨야 될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3년 전과 지금 뭔가 좀 달라진 건지, 정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1세 남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로 이제 판정이 됐는데 밀접 접촉자가 21명, 그중에 서울에 10명 산다고 그러고요. 서울 거주 일상 접촉자가 172명이 됩니다. 1대1 능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메르스 대처에 전념하도록 병원 방문을 하지 않겠다. 김부겸 장관은 추석 전까지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 박원순 시장, 환자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 환자 입국 검역 관리 실패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항 검역된 통과를 했으니까요. 2015년을 돌이켜보면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이 감염됐고 16,752명이 격리되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가졌습니다. 느린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 첫 환자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최종 확진 판정 받기까지 20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태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당시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살려야 한다 이런 문구가 노출돼서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 그게 하여튼 엄청 시끄러웠어요. 네. 이게 지금 2018년에는 지금 밀접 접촉자 21명. 이게 일상 접촉자가 440명. 검역 구멍 논란 속에서 입국한 뒤 하루 만에 확진 판정됐고요. 밀접 접촉자 격리 관찰, 일상 접촉자 능동 감시, 그리고 메르스 환자 2차 감염 아직 없습니다. 이 총리는 메르스 대처에 전념하도록 병원 방문하지 않겠다. 면피성 병원 방문은 안 하겠다고 언급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좀 정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방문이 아니고 요거 살려야 한다 문구는 이게 국립의료원이죠. 이게 국립의료원. 네, 그때 아마 이거 문구가 노출된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최종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더 낫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3년 전에도요. 사실은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빠져나와서 뭐 시장도 보고 뭐 회사도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게끔. 이게 뭐 사실 강제 구금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이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협력을 잘 얻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한 21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외에도 어쨌든 이 호흡기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더 넓혀서 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무탈하게 좀 넘어가야 될 텐데요. 좀 추석도 가깝고 양 박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3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예, 예. 방금 이낙연 총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나아요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능성 있는 사람 전체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예, 예. 부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격리 조치해야 되고 했는데 3년 전에 30조 이상의 그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부담했던 예, 맞습니다. 메르스와 제한. 지금 상황에서는 예.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낫다라는 게 3년 전과 지금의 차이다. 저는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노희 변호사님. 지금 그 전염병 예방법 그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2016년 6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을 격리하게 되면 예. 그들에 대한 치료비라던가 또 생계 유지비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주게끔 되어 최소한의 있고요. 유지비는 주죠. 그다음에 네. 그 회사 만약에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한 지경에 우리 대한민국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자진 신고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는 매우 정상 국가답게 잘 하고 있고 적절하다. 왜냐하면 지난 그 2015년도에 그런 교훈이 지금 현재 잘 학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아까 의사협회에서 뭐 조금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했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본인은 설사 증세가 있다라고 했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증상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았어요. 게다가 네. 체온을 쟀더니 36.3도라고 정상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기가 좀 곤란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고 저 주의 예,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16개국 중에서도 네, 물론 사실은. 포함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동안 전혀 그런 일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적절하게 조치를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최준현 변호사님. 청와대가 아니고 내각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 말씀에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청와대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그 스피커 역할을 해왔지만 도대체 내각이 어딨냐 했는데 내각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다,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잘한다 잘한다고. 생각을 예. 하고 밑에 제가 쓴 저기. 번호를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전화번호 1339 메르시 의심 신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패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옆에서. 김광석 부장. 예. 철저히들 하시잖아요. 3년 전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네. 3년 전에는 이제 실패를 했죠,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제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예, 우왕좌왕했는데 이 실패의 경험이 예. 과연 이거를 이제 잘 차단을 하는 이런 성공의 이제 발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초동 대응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는데 예. 저 굿 뉴스는 그전하고 달리 굉장히 조속하게 확진 판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예. 그전엔 보름이 걸리는 사이에 그냥 병원을 네 군데로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막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접촉자가 신속하게 차단이 됐다. 예. 이렇게 됐는데 배드 뉴스는 공항에서 검역에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왔고 예. 그리고 현지에서 병원에서 설사로 진료를 받았다 그랬는데 예. 만약에 뭐 이상 증후 있으면 연락하세요라고 무슨 뭐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로 병원에 보내는 조치라든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Q&A 문진을 조금만 더 했으면 예, 사실은. 그리고 예. 격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병원에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다. 분명히 예. 아쉬운 게 아니라 당국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잘못했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단지 시민들과 병원이 예.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예. 초동에 제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잠깐 들어보실 내용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재확인 결과 이 서울대병원 방문했을 때 살려야 한다 문구가 노출됐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 논란이 있다. 이걸 설명드리면서 이게 혹시 국립의료원 아니었던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다시 저 제작진 확인 결과 서울대병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가까이 예, 여기까지 전부 이렇게 완벽하게.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해외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보고나 대통령 판단이 참 중요해 보여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뭐 저렇게 말씀했던 것이 최소 17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거의 20일 가까운 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경우를 보면 대체로 신속하고 능동 감시를 한다는 매뉴얼상에서 네, 예. 어떤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어떤 뭐 검역 당국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더 완벽하게 구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환경이 지나갔을 때 신고 의무라든지 네. 또 추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요즘 얼마나 뭐 사실은 디지털 네.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도 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저는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 초기 환자 자신의 어떤 태도, 네. 대응 이것이 상당히
괜찮았다. 예. 그 당시와 달라진 가장 큰 점은 그거다 저는 봐요. 이분이 국내에 도착하면서 삼성 서울병원에 뭐 자진 신고하듯이 얘기해서 찾아간 자기 거죠, 신고하듯이 찾아갔고 예, 자기. 또 이동 중에도 예. 자기 가족하고 자기를 분리했고 예. 분리해서 차를 타고 차 따로 타고 본인이 오고 의심스러우니까 부인한테 예.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이주 그리고 과정에 아쉬운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하는 공항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확인된 상태가 아니니까 본인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 취할 수 관리를 있는 최대한 잘했다.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국민이 달라진 거다. 예. 예, 실제 방역 당국이나 뭐 정부에서 과연 이번에 이분이 자기 자각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3년 전하고 달랐을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네, 상당히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허둥지둥한 건 아닌가. 뭐 말이나 그렇게 못 떨어지게 뭐 무슨 뭐 과잉 대응이 나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예. 그래도 뭐 사고 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젠가 사고를 치지 않게 차명희 환자 전- 본인이 차명희 전 환자인이 의원님께서 사전에 본인을 잘 이번 정부가 이거는 대처했다고. 잘했다 소리를 한번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왜 매사 보면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신임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과연 조용할지 모르겠습니다.